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이후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두 사람은 양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을 불기소하면서도 기억력 문제를 지적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어제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허 특검은 대통령의 기억력과 관련한 평가가 필요했고 정확했으며 공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강절도 범죄를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도시 곳곳에 경고문을 선보였습니다. 이스텔레이 한 뷰티션 매니저가 4인조 여성 절도범들에 맞서 싸우다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LA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9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자 연방정부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국가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치평가 하락 등의 업황 둔화에 직면한 테크업계 신생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채용 시에 제공하던 주식 보상도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가 인공지능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해놨습니다.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겼던 보잉 여객기와 관련해 사고 며칠 전부터 이 기체에 점검 경고 등이 들어왔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해당 항공사가 운항을 계속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는 군사 기술적 면에서 항상 핵전쟁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체 핵 우산을 갖고 있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식량난이 한계에 달한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배가 첫 출항했습니다. 휴전 협상 없이 라마단이 시작된 가운데 확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의 패배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비명계 의원 다수가 공천 탈락했습니다. 공천심사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은 당 강세 지역 5곳에 지원한 국민 추초 후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와의 시범 경기에서 홈런 등 4타수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3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100대 118로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경선 결과에 남은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두 사람은 양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해 전체 대의원 3,932명의 절반을 넘긴 데 이어 미시시피와 워싱턴주 경선까지 휩쓸면서 2,000명이 넘는 대의원을 손쉽게 거머쥐었습니다. 미니 슈퍼 화요일이었던 어제 조지아를 포함해 미시시피, 하와이, 워싱턴주에서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또 슈퍼 화요일 경선 직후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사퇴로 단독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 1215명을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경선과 무관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최소 조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이미 확정된 리턴 매치에 마지막 쐐기를 박으면서 이제 대선은 11월 5일 투표일을 8개월 가까이 앞두고
마라톤 본선 체제로 전환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 사퇴 시점을 실질적인 본선 전환점으로 확산할 경우 244일간의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분석했는데 이게 또 처음은 아니에요. 2000년 부시 전 대통령과 엘고어 전 부통령의 대선 역시 243일간의 이 대선 레이스가 펼쳐졌었고 2004년 공화당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존 케리의 본설 대결 역시 244일간의 레이스가 펼쳐졌었습니다. 수사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이라고 표현했었던 한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어제 연방의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왜 그런 보고서를 냈는지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앞에서 진술한 조서의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KBS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로버트 허 특검은 재판에 넘길 일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수사보고서에서 그를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표현하면서 고령 논란에 시달리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됐습니다. How bad is your memory, and can you continue as president? My memory is so bad I let you speak.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앞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 전문이 공개됐는데 실제로 장남의 사망 시점과 본인의 부통령 퇴임 시기를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몇몇 대목을 빼곤 기억력이 생생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원에 불려나온 특검에게 민주당은 왜 굳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을 거론했냐고 따졌습니다. Didn't you, Mr. Hur, that you would ignite a political firestorm with that language, didn't you?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는데 왜 바이든 대통령은 봐줬냐고 추궁했습니다. Biden and Trump should have been treated equally. They weren't, and that is the double standard. 한국계인 허 특검은 수사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That partisan politics had no place whatsoever in my work. It had no place in the investigative steps that I took.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는 기밀 유출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이 불법 보관 의혹 수사 결과 보고서로 대선 한복판에서 뜻하지 않게 정쟁의 중심에 선 로버트 전 특별검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용 테이블 가운데에 홀로 앉은 그는 수사 공정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의원들이 서로 정반대의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도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증언에 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허 전 특검은 의원들 앞에서도 비판자들을 달래려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의회 답변 태도를 놓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려 했고 정밀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메릴 갈랜드 법무장관에 의해 특검에 임명된 뒤 1년간 수사를 거쳐 수사 보고서를 지난달 8일 발표한 허 전 특검은 당파적인 정치는 내 업무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인 배심원단 앞에선 베테랑 검사를 연상시키는 느긋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스스로를 변호했고 단조롭고 사무적인 말투는 여야로 나뉘어 공방을 주고받는 하원 법사위에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허 전 특검이 바이든과 공화당을 상대로 청문회에서 승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허 전 특검은 이날 등장한 유일하게 확실한 승자였다며 진지하고 침착한 증언과 실수를 하지 않는 것, 특정 정파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지를 보인 덕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가부로 알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5,400만 달러의 재판 공탁금을 내지 않거나 또 일부만 내려고 하자 원고 측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공탁금을 줄여줄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결정에 항소하려면 이달 25일까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탁금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정적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전날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공탁금 전액을 맡기는 게 불필요하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익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탁금을 전액 법원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레티시아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패소함에 따라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최소 4억 5,400만 달러를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서 이 보증회사를 통해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바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이 해당 보증회사에 어떤 담보를 맡겼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 모금단체 슈퍼팩 마가에 몰려드는 정치 후원금 대부분을 소송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후원금 마련을 위해서 $399에 판매되는 황금 운동화를 내놓은 데 이어서 검은색 마가 모자도 $50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벌금 모금 운동도 이어지고 있지만 엄청난 소송 비용 탓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입는 재정적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공탁금을 동시에 감당할 만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1심 결정을 유예해 주지 않는 이상 재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1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일찍 햇살이 비치겠고 오후에는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올라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붑니다. 이에 따라 바람주의보, 강풍경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3도, 해안 지역은 64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에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5도, 낮 최고 기온은 5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LA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죠. 바이든 행정부가 LA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대적인 확장, 개선을 위해서 9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LA시가 2028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9억 달러에 가까운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8억 6천만 달러가 LA 메트로에 배정돼 지하철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금은 샌프란도 밸리 지역 벤나이스와 실마 구간의 라이트 레일 트레인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한 이스트 샌프란도 밸리 라이트 레일 트렌지 프로그램에 일부 투입됩니다. 나머지는 LA 다운타운과 웨스트 사이드를 연결하는 9마일 길이의 지하철과 7개 지하철역을 추가하는 D라인 서브웨이 확장 프로젝트 공사를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2028년 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LA로원 도로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 6천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LA 메트로에는 추가로 1억 3,900만 달러가 배정돼 버스의 이동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만드는 작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행자 안전과 건널목 업그레이드, 보도, 컬브 보수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LA 한인타운 동쪽 메가더팍 부근의 위셔 불바드 선상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가 여럿 몰려있는 이 지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일부 도로 구간을 폐쇄하고 대신 1.7에이커의 오픈 스페이스로 꾸밀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거액의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대중교통과 도로 업그레이드는 2028년 LA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을 앞두고 도로와 지하철을 단장하기 위한 LA 메트로의 비전 2028 플랜의 일환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전국적으로 최근 수도요금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느끼는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저소득층의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선보였습니다. 보도국에 뉴스룸 연결합니다. 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도세가 인상되는 주원인은 가정에 공급하는 물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물을 정화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 평균 한 가구당 수도세 부담은 월 평균 $45 수준, 가주의 경우 월 평균 $65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빡빡한 저소득층 가정의 수도세 부담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수도세 지원을 위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의원이 선보인 법안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회가 승인해 시행된 수도요금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앞으로 영구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주당국과 로컬 당국에 기금을 제공하고 로컬 정부 당국은 지역에 위치한 수도 제공자 측에 기금을 제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준 바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0억 규모의 수도요금 지원을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종료와 함께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최근 치솟는 강졸대 범죄 행각을 강력 처벌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경고 문구를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강절도범 강력하게 처벌한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급증한 지역 강절도 행각에 고삐를 조이기 위해 강절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캠페인을 론칭하는 동시에 이를 널리 알리는 포스터와 홍보 영상을 12일 공개했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오렌지 카운티의 해당 범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카운티 전역에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강절도 용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 수년 동안 LA나 리버사이드 등 이웃한 남가주 타 지역에서 강절도범들이 오렌지 카운티로 넘어들어와 주택 침입 절도와 스매싱그랩 강도 행각, 그리고 상업용 건물 침입 절도 행각까지 저지르고 있어 강절도 범죄 피해가 심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LA나 리버사이드로 연결되는 프리웨이 주변에 오렌지 카운티 검찰의 강력한 범죄자 처벌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설치하고 카운티 곳곳에 관련 홍보 포스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홍보 캠페인에서 공개된 포스터는 프리웨이 주변뿐만 아니라 LA, 글랜데일, 롱비치, 놀락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광고판에도 부착될 예정입니다. 버스에 부착되는 포스터의 경우 3,800만 명의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절도범 강력 처벌 내용을 담은 광고판을 홍보하는 영상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그리고 임페리얼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은 카운티 지역 치안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검사로서 자신은 카운티에서 벌어지는 강절도 범죄를 처벌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스피처 검사장은 강절도범들을 전문적으로 처벌하는 전담 검사팀을 지난 2022년 6월 창설했습니다. 전담팀은 베테랑 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용의자 처벌을 위해 남가주 전역의 치안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관련 포스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포스터 부착할 수 있는 광고판이 있는 업주들에게 전화번호 714-504-1971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남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소셜미디어에 총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오들랜드 일세에 위치한 타프트 고등학교입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에 4교시에 총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시물이 공유돼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해당 게시물을 확인했고 또 무릎에 총이 놓여있는 사진까지 확인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수백 명의 학부모가 학교에 몰려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LA 경찰 당국은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캠퍼스와 학생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단 학교에 추가 경관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미국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40%가량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3분의 2가량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24시간 내내 온라인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69%가량은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고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스마트폰에 과다 노출돼 있고 그에 따른 피로감을 때때로 느끼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38%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적정 시간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습니다. 과다한 사용 탓에 청소년의 72%가량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편안하다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라는 응답은 44%였습니다.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부모와 자녀 세대의 의견 충돌도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산하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3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한 해 동안 이 신고된 건수가 88만여 건으로 2022년보다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피해액은 2022년 약 103억 달러에서 2023년도에는 125억 달러로 22% 많아졌습니다. 지난 5년간 특히 크게 증가했고 특히 피해액의 경우 2019년 35억 달러, 2020년 42억 달러, 또 2021년 69억 달러, 2023년에는 10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범죄는 특히 주별로 인구가 많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신고 건수와 피해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사고 건수는 77,271건, 피해 액수는 21억 5,945만 4,31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2022년보다 7.3%, 그리고 5년 전인 2019년보다는 276%가 늘어난 액수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이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실제적인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수가 총 14만 7,98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재외선거를 신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확정된 유권자 중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부재자는 11만 9,897명,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2만 8,0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96%가 아시아, 미주, 유럽 등 3개 대륙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 횡령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기우편으로 각 지역구에 보내지게 됩니다. 재외투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표 호텔 브랜드 신라호텔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LA 한인타운을 첫 호텔 거점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할 투자이민 EB5 한인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세미나를 추가로 개최합니다. 신라호텔은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유니온 애비뉴 코너에 위치해 있는 5층 건물, 옛 독도 스시 건물에 신라스테이 LA 호텔 경영을 통해서 미국에 첫 진출합니다. 신라스테이 호텔은 신라호텔의 핵심 호텔 브랜드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얼바인에 본사를 둔 SSH 아메리카 측이 신라호텔과 손을 잡고 해당 건물을 지난해 3월 2천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약 7,400만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EB5 투자금으로 4천만 달러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자는 50명으로 한정되고 투자 기간 5년에 투자 수익률은 연 1.5%입니다. 이번 투자 세미나는 LA와 얼바인에서 각각 2차례씩 열리게 됩니다. 세미나 일정은 우선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LA 이민법과 투자이민 전문인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3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에도 이 얼바인 소재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연간 40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 암 발병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암 발병률이 늘어난 것은 직장암과 유방암 발병이 늘어난 데 기인하는데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 젊은 층 암 발병률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5년 사이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에서 젊은 층의 이 발병률이 높아졌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남가주에서는 50세 이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노화되면서 암 발병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게 정석인데 이 전미 암 협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직장암과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50세 이하 남자들 사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젊은 층 사이에서 최근 수년 내 암 발병률이 늘어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과음으로 이어져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메릴랜드주에서만 사망자가 약 3,000명에 달했습니다. 또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부터 21년 전국에서 과도한 음주로 하루 평균 약 488명이 사망했다고 CDC는 밝힌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2016년과 17년 또 2020년부터 21년 기간 사이 과도한 음주 관련 사망이 약 35% 증가했고 이 가운데 심장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남성이 1,944명, 여성이 940명으로 모두 2,8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의 30대 여성 이 뷰티샵 매니저인데 절도범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다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보도국입니다. 이스트 LA에 위치한 화장품 가게 매니저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지난주 화장품 가게에 침입한 강도단과 맞서다 폭행을 당해 현재 중태에 놓였습니다. KTLA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경 커머스 지역 5555블락 위티어 블루바드에 위치한 엠뷰티 스토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담은 비디오 영상에 따르면 가게 매니저인 피해 여성이 업소에 침입한 4인조 여성 강도단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강도단을 가로막자 강도단이 가게 매니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상점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땅바닥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졌으며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심장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사건의 충격으로 현재 심장이식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품 가게가 강절도범의 타겟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단은 사건을 벌인 후 흰색 도주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수배 중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피해자의 의료 비용을 돕기 위한 고 펀드미 페이지가 개설돼 있습니다. 최근 난폭한 강도범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상해를 입는 케이스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인종과 성 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북미법인에 근무했던 한인 간부 직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소재 삼성전자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윤 씨는 지난달 28일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독교 관련 유튜브 방송의 내용을 문제 삼아 부당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100만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고 영상을 포스팅할 때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윤 씨는 주장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 회사 측은 윤 씨의 포스팅이 삼성전자의 소셜미디어 규정에 위반된다며 일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일부 댓글을 삭제했지만 몇몇 외부인들이 회사 측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고 윤 씨는 소장에서 분기 업무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2년 12월 회사가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는 텍사스주의 노동법과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타이틀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민권법 7조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등의 차별을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 씨는 삼성전자 북미법인 측에 부당 해고에 따른 $100만 손해배상과 종교차별에 의한 징벌적인 손해배상, 또 2년간의 금전적인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 이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이야기인데요. 이 30대 한인 남성이 여자친구 20대 여성과 함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나머지 한 명을 총격 살해 후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알링턴 경찰국은 지난 5일입니다. 오후 4시경 고층 아파트 건물 15층에서 총격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는 이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 문의에 따라 아파트 매니저가 이들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룸메이트 2명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습니다. 유타주 샌환 카운티 셰리프국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명의 남성과 함께 살고 있던 집주인이자 룸메이트인 한인 35살의 유영금 씨를 2급 중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실종자들과 유 씨가 함께 거주해온 주택을 상대로 수색영장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 씨가 이들의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물증을 찾지 못해서 유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종자들을 목격했을 당시에 구체적인 정보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신의 휴대폰 위치 공유 기능을 재설정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 도서관에서요. 빌려갔던 책을 분실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뭘까요? 각종 이슈가 되는 소식 KBS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우스터 국립도서관. 최근 이 도서관이 3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인 벌금 면제 이벤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도서를 제때 반납하지 못해 연체료를 내야 하거나 책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고양이 사진만 보여주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는 이벤트입니다. 굳이 고양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직접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내도 되고 고양이과 동물인 사자나 호랑이 또는 자신의 반려견 등 어떤 동물의 그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해당 도서관이 이러한 이색 이벤트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팬데믹 봉쇄 기간 대출 도서를 잃어버렸거나 쌓여가는 연체료 부담으로 팬데믹 끝난 이후에도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이용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고양이 사진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도서관 회원 400여 명의 벌금이 면제됐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고급 수입 과일의 대명사였지만 지금은 가장 대중적인 과일이 된 바나나. 하지만 그런 바나나가 다시 비싸고 귀한 과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된 원인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유엔 산하단체 세계 바나나 포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바나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곰팡이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해당 곰팡이 포자는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홍수나 강풍을 매개로도 퍼질 수 있다면서 현재 호주, 아시아에 이어 아프리카, 남미로까지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운송 비용 상승, 인력 부족 등의 요소도 가중되면서 바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선 해상 폭풍의 영향으로 바나나 공급에 차질이 생겨 지난주 일부 상점에선 바나나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며 바나나 공급이 크게 늘지 않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바나나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올 초 보잉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뚫린 것과 관련해 사고 며칠 전부터 기체의 점검 경고 등이 들어왔지만 항공사가 이를 무시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객기는 알래스카 항공 측이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고 신호가 2번 있었지만 즉각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 정비팀의 경고를 알래스카 항공 측은 경고등은 3번이 들어와야 긴급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 운항을 마치면 점검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운항이 마지막 운항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737 맥스 여객기 인도 지연으로 미국의 항공사들이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어제 실적 발표에서 2024년도 운송 전망을 비롯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실적 전망 하향 조정 근거로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인도 지연을 들었습니다. 당초 올해 79대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46대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여객기 전량을 보잉 737 맥스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항공도 어제 컨퍼런스에서 여객기 인도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2024년 운송 전망이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보잉에 대한 연방항공청 FAA와 법무부 조사로 인해 여객기 인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도 어제 컨퍼런스에서 아직 FAA의 인증을 받지 않은 737 맥스 10 기종 제작을 중단하고 현역으로 운항 중인 맥스 9 기종을 더 생산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여객기 인도 지연으로 올해 봄 조종사 신규 채용을 보류할 수 있다고 사내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FAA는 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의 보잉 737 맥스 9 기종 여객기가 승객을 태우고 운항 중에 비행기 동체 측면에서 비상구 덮개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며 보잉의 생산 공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또 제조 공정에서 규정 미준수를 확인하고 보잉 측에 생산 증가 계획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 법안이 하원에서 방금 전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 내용을 찬성 352, 반대 65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100대 118로 패했습니다. 어제 이겼으면은 뭐 순위가 변동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바로 윗순위 3위잖아요, 미네소타가. 그래서 승차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LA 클리퍼스가 어제 패하면서 그대로 서부조 4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세크라멘토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슈퍼스타인 오타니 선수가 서울 시리즈를 앞두고 한국 팬들을 향해서 특별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 하트를 만들어 보인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방한을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이정우와 시범 경기 한일 맞대결을 펼친 오타니. 6회 메이저리그 홈런왕다운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밀어친 타구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큼직한 2점 홈런이 됐습니다. 짜릿한 손맛을 본 오타니는
경기 후 특별한 사진 한 장으로 한국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소나트를 만들며 서울에서 만날 팬들에게 애정어린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타니의 LA 다저스와 김하성 고우석의 샌디에고는 모레 방한합니다. 서울 고척돔 역시 시설을 새로이 정비하는 등 메이저리그 스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문가와 협업해 경기장 잔디 전체를 새로 깔았고 선수 탈의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야구장 외부엔 특별 상점을 짓고 있는데 오타니의 유니폼이 겹겹이 쌓인 상자가 포착됐습니다. 샌디에고의 주전 유격수인 김하성의 모습 역시 고척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좋고 MLB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막 시리즈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일원으로서 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 좀 큰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번 서울 시리즈는 김하성과 오타니 두 팀을 대표하는 한일 슈퍼스타의 맞대결과 빅리그 데뷔전에 나서는 야마모토의 투구까지 풍성할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자, 이제 서울 시리즈가 되면 한국, 미국 국가 불러야 되잖아요. 누가 할까요? KBS입니다. 그룹 엑소의 백현 씨, 그리고 R&B 여신 박정현 씨가 부르는 애국가는 어떤 느낌일까요? 두 사람이 오는 20일과 2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을 장식합니다. 경기 시작 전 공식 행사에 가창자로 나서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무반주로 부르게 된 겁니다. 백현 씨의 소속사는 21일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1차전에 가창을 맡았다고 밝혔고요. 전날인 20일엔 박정현 씨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월드스타 오타니 쇼헤이 등이 출전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가창가 선정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전해지며 백현 씨는 인기 K-팝 스타라는 점이, 박정현 씨는 2010년 자신의 모교인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식에서 미국 국가를 부른 적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연예 김진현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선두인 아스널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포르투갈을 꺾고 14년 만에 8강에 진출했습니다. 1차전 패배로 탈락 위기에 몰렸던 아스널을 구해낸 트로사르의 득점 장면입니다. 슛도 슛이지만 수비 4명을 단번에 뚫어낸 외대고르의 패스가 환상적이었습니다. 1차전, 1, 2차전 합계 1대1, 결국 승부차기에서 8강행이 가려지게 됐는데요. 골키퍼 라야가 날아오르면서 아스널이 1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 로페스의 선제골 장면인데요.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에 주목해보시죠. 뒤에 눈이라도 달린 걸까요? 동료의 위치를 미리 본 것도 아닌데 수비를 끌어들인 뒤 패스를 흘려 득점을 이끌었습니다. 자, 지금 스포츠 동화에서 기사를 내온 게 지금 일파만파 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지금 탁구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일부 선수와 축구협회 직원들이 카드를 쳤다고 합니다. 잠깐 쉬려고 정신 좀 안정 좀 찾고 좀 쉬는 느낌에서 카드 놀이할 수 있지 뭐. 돈 내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회 직전 전지훈련 중 새벽까지 카드 도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들과 대표팀 지원을 위해서 파견된 축구협회 직원도 일주일 내내 도박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카드 도박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또 이 문제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